안녕하세요. 조정의원 출신 이혼 민사법 전문 변호사 강원구입니다. 똑같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똑같이 혼인 기간이 10년 되었고요. 똑같이 모텔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한 분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고 다른 한 분은 8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몇 배 차이입니까? 뭐가 달랐는지 오늘 그 차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이 청구하면 많이 받는다?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계산기를 다르게 두드립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변호사님, 1억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되물었어요. 그 1억 어디서 나온 숫자죠? 대부분 답변 못 하시죠. 판사는 청구 금액을 보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보는 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혼인 기간, 두 번째는 유책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3가지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맡은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혼인 기간이 12년 정도 되셨고요. 남편이 무려 3년간이나 외도를 했습니다. 상간녀와 동거까지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 의뢰인분이 처음에는 1억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말렸어요. 1억 청구하면 판사가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패소 부분이 많아지면 내가 상대방 변호사의 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으로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대신 입증을 빈틈없이 합시다. 결과는요, 5천만 원 청구를 해서 3천만 원까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위자료는 경매가 아니에요. 금액을 많이 부른다고 낙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사를 설득을 해야죠. 이 사람은 이만큼 아플 수밖에 없었다. 이걸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증거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증거 다 있어요. 이 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면 그 중에 쓸 수 있는 증거는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불법 수집 증거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남편 핸드폰에 녹음 앱을 몰래 깔으셨던 거예요. 남편이 상간녀랑 통화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아니에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해요. 만약에 이 증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외도를 잡으려다가 본인이 오히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흥신소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이때 의뢰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흥신소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흥신소를 썼다가 그 해당 흥신소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흥신소가 불법 행위를 해서 잡히면 의뢰인도 같이 잡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흥신소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의뢰인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간자 소송에서 고의 입증에 실패하면 위자료가 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줄 상간녀가 혹은 상간남이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텔 CCTV 확보했고 카카오톡 자료도 있습니다. 둘이 여행 간 사진도 있어요. 이거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상간녀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혹은 돌싱이라고 들었어요. 이 순간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우리 남편이 기혼이었다,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바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위자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은 뭐가 달랐느냐, 상간녀가 물어본 거죠. 와이프 오늘 야근이에요? 라고 보낸 카톡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혼한 줄 알았다면 전처라고 했어야겠죠. 이 카톡이 바로 불법행위 고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는 거, CCTV는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데요. 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 달 동안 울고만 있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이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미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증거 보전 신청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양식이 틀리거나 요건이 빠지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흔히 하는 실수인데 관할 법원을 잘못 내면 각하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혼자 하시다가 시기를 놓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할 겁니다. 그 다음 변호사만 잘 만나면 내 사건은 잘 풀릴 거다. 이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변호사님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니에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셔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뭘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증거 보전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텔 CCTV나 식당 CC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제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확보해서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카카오톡을 캡처하는 거, 현장을 녹음하는 거,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뒷조사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빈손으로 오시면요, 저도 법정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네트워크 로펌이 많은데요. 상담만 하는 변호사는 A 변호사, 서면만 작성하는 변호사는 B 변호사, 법정에 출석만 하는 변호사는 C 변호사, 이런 구조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하냐면요, 사실 이혼 사건, 상간소송은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법정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판사가 몇 호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법정에 출석한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팀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 팀을 진두지휘하는지, 내 사건을 제대로 살펴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는 분들은 딱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에요.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도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했죠. CCTV를 보관하는 기간, 짧으면 2주입니다. 외도를 알고 일주일 동안 울고만 있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아들였던 사건에서는요, 외도를 발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증거보전 신청에 들어갔어요. 모텔 CCTV, 식당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략입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들어가면 상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상간자도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장이 집으로 날라오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또한 직장에도 알려질 수 있는데요. 소장을 직장에 송달하게 됐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인 겁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데 합의금을 얼마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협상력을 이용하는 거죠. 상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무엇보다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 합의금은 오히려 소송 내에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안 하는 조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합의가 됐으면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얼마라고 작성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부두 합의로만 하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일관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남편이 먼저 때렸어요 라고 했다가 법정에 가서 사실 그거는 제가 물건을 먼저 던졌어요 라고 하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일관된 진술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스토리, 같은 감정선, 같은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증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3천만 원 받아낸 분은 첫 상담부터 판결 선고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 서면에 쓴 내용, 법정에서 하신 진술 100% 일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신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4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까? 둘,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했습니까? 녹음 앱, 흥신소를 썼다면 빨간불입니다. 세 번째,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4개 중에 해당하는 게 2개 미만이다. 이러면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위자료는 아픈 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증명한 만큼 받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억울해서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잘해서 많이 받는 겁니다. 타이밍, 전략, 일관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모르면 못 받아냅니다. 알아야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싫으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받아내는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